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관광진흥학회하고요 충북 경제문화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동반선강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한 2시간 동안 학회 세미나 및 또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했으니 여러분들 호주머니 있는 휴대폰을 한번 만져주세요. 휴대폰. 집에서 또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들 찾는 분들 있으실 텐데 끄지 마시고요. 잠깐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주시면은 조용하니 나가셔서 전화 받고 오셔도 누가 안 말리겠습니다. 예. 다 하셨죠? 예, 통화는 이제 이 안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간단하게 행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관광학회가요. 충북 청주에 저도 2번째 왔는데 수원대에서 열리게 됐는데 주로 수도권 경기 서울 쪽에서 학회 열렸는데 최초로 아마 청주 수원대에서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경제문화 포럼 입장에서는 그동안 충북과 이 주요 도시에 있는 다른 산업들 또 오송산업단지라든지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됐는데 관광산업 쪽이 좀 지쳐지지 않냐는 그런 의미 때문에 오늘 우리 관광학회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관광진흥학회의 회장님이신 김병현 박사님 모시고 간단한 개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제일 양반이 많은 도시 충청도 청주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저희 한국관광진흥학회하고 충북경제문화포럼이 공동으로 하게 돼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제가 제일 왼쪽에 위에 있는 동반성장으로 미래를 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자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게 돼서 더욱 더 뜻깊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관광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9년,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이 셧다운됐습니다. 그러다가 2, 3년 걸쳐서 2024년 작년에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99% 정도 회복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 극복을 벗어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점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훌륭한 여러 선생님들 발제 말씀이 계실 거고 저희는 이제 이런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또 학술 행사를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뜻깊은 행사가 시작되는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술대에 김병환 회장께서 개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구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에는 간략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로 가름을 할까 합니다. 국기가 없답니다. 국기에 있다 생각하시고요. 태극기 있다 생각하시고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은요, 세미나를 그 주제가 4개 주제인데 도시, 공항, 철도, 관광입니다. 먼저 그 도시하고 공항에 대한 주제를 놓고 신용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는데 먼저 세미나를 먼저 하시는 걸로 할까요? 특강 먼저 하시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도착하셨는데요.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직속입니다. 현 이재명 정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용환 교수님 강단을 모셔서 특강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쁜 금요일에 시간을 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 3대 특검 대응 특위 회의를 하고 막 오는데 KTX가 딱 1시 20분에 여기 오송역에 도착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환입니다. 간단하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그게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15분이죠? 15분? 예. 네. 위아래 잘 가요? 네네. 아마 생소한 분들 많을 겁니다. 기존에 균형발전위원회 들어보셨죠? 국가 균발이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아마 위원이나 자문위원 하신 분들 계실 텐데 두 기관이 합쳐져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 있고 사무실은 세종정부청사의 타운에 같이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이 왜 이렇게 청사가 크냐 공무원이 왜 이렇게 많냐 하시는데 아마 정부 부처 빼놓고 가장 큰 그 위원회가 돼 있을 겁니다. 주요 하는 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죠. 지금 진천, 음성 진천, 맹독의 그 혁신도시 11개 기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1차로 이전을 해서 온 것이고 이제 2차 이전, 지금 수요조사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옮겨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정부 기관 중에 무엇을 옮길까를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1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충청권이잖아요. 충청권이 이런 때 좋은 찬스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가라고 그럴 때는 잘 안 가다가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요? 멀리 가기 싫어하는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송, 오창, 진천, 음성, 혁신도시 등등이 또 각광을 받는 그래서 거꾸로 선호 지수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쪽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입지적인 부분을 충청 또 충북은 잘 활용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아무리 제가 충북 출신이라고 해도 또 특정 지역을 편들 수는 없으니까 고르게 공평하게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입지적으로 그런 유리함이 생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시다 보면 각종 그 특구, 기계특구, 과학융복합 특구, 경축, 발전 특구 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특구 지정,
특구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됐을 때는 각종 이제 규제 개혁이나 이런 게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고, 엊그제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 나가시기 전에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등 하면서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균형 발전, 자치 분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셨죠. 지방 정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각 지방에 맞게 예산을 지역 발전 특별하게 지특하게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기존의 3조 5천억 정도의 규모에서 10조 6천억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사전 각 지역에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대한 사전 이제 심의 등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개별 항목을 받아서 한 47개 정부 사업을 놓고 그걸 딱딱 집어서 요 사업에 이렇게 써라 하고 나눠줬었죠. 그런데 지금은 포괄 보조라고 합니다. 총액을 딱 정해서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즉 지방 정부에 답게 그 위상에 맞게 지역에서 결정권이 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계속 지역의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진천 음성 진천 통합 여론조사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천 음성 진천 통합이 대략 여론상으로 주도하는 분들은 한 80% 간다고 하고 일반 눈으로 들어보면 한 70% 정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을 좀 더 찬성하고 어느 지역은 덜 찬성한다. 상대적으로 또 무엇이 더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하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올라와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이제 행안부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진천 음성 진천이 주민투표로 넘어가는 단계. 우리 청주 청원 통합을 해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청주 청원의 통합의 역사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신화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배워가고 있는, 지금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전주와 완주가 통합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합니다. 청주 청원이 할 때 지금 기준으로 해보면 지금 청주 도심 인구가 약 65만 될 겁니다. 우리 저 방사형으로 생긴 그 도심이 청원까지 합쳐서 다 했을 때 지금 군지역까지 해서 86만, 생활인구까지 해보면 거의 100만 인구로 가고 있는 셈인데, 그 지금 규모와 그 전주 완주가 비슷합니다. 완주가 좀 더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완주가 시골이라고 저기가 아니라 완주에 보시면 현대모비스 이런 공장들이 있죠. 대규모 공장들이. 그래서 그들이 벤치마킹 해가는 게 우리 청주 청원 통합 모델입니다. 실제로 청주 청원 통합의 주역분들을 일종의 고문 자문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 간 통합에 대한 그 기초 승인권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급 삼특이라고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왜 5급 삼특이냐? 최근에 어디 SNS에서 누가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낸 걸 보니까 정부에서 5급 삼특으로 하면서 충북을 배제했다라는 게 카톡에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허위입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큰일 납니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해서 가짜 뉴스 거짓을 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정부에서 배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충북을 배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급 뭡니까? 수도권 5개의 권역을 말하는 거죠. 충청권, 뭐 일각에서 중부권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알기 쉽게 충청권,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그다음에 대경권이라고 그러죠. 대구, 경북, 그다음에 호남권 중에서 전라남도와 광주, 광역시, 그리고 이제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가 있잖아요. 제주가 가장 먼저 됐고 그다음에 전북과 강원이 있죠. 세종도 특별자치시입니다만 그 3특에서 이렇게 별도로 세종을 거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큰 권역을 놓고 권역별로 발달하는 그 축,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충청권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아주 각광받고 있는 산업군이고 앞으로도 당분간도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 전에 생명과 태양의 땅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때는 마스코트도 아마 생명이와 태양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게 씨를 뿌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 꽃을 피우고 당분간도 아주 잘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K 뷰티, 그 다음에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된 거, 뷰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바이오, 생명공학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서 이제 오송, 오창 그리고 청주를 축으로 많이 돼 있고 한방 바이오 관련했던 제천 등등을 또 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AI나 로보틱스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5극 3특으로 해서 수도권 1극화, 양극화가 아닙니다. 수도권 1극화, 수도권 하나에 다 몰려있는 이것을 어떻게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골고루 잘 살게 할 것이냐의 근본 출발점 어디서 시작하냐면 보시다시피 인구가 줄은 적이 있습니다. 포인터로 이게 하도 밝아서 포인터가 안 되나 본데 인구가 줄은 게 저 중간에 보이시죠? 저 때가 뭐 할 때예요? 공공기관 처음 이전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줄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작년도 저 오른쪽 통계 보시면 4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들어갔잖아요. 전체 2030 기준으로 하면 약 6만 5천 명이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5060 분들이 2만 몇천 명이 밖으로 나오면서 4만 5천 명이 된 거예요. 여전히 젊은이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2000 세종시 처음 생길 때가 서울 수도권 인구 비중이 48%였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서울 수도권 인구 비중이 52%입니다. 더 집중이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다가는 행복감이고 뭐고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보세요. 인구가 52% 있다고 그랬잖아요. GRDP 총생산 52.3% 써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큰 덩어리에서 서울 수도권, 딱 수도권이라고 하는 한 곳이 지금 52.3%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충북이 1년에 GRDP가 약 89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청주 인구가 한 86만 대죠. 전국 지금 네이버에 청주시 인구 딱 쳐보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매달 통계가. 대전 인구가 145만입니다. 대전의 GRDP와 청주 86만의 GRDP가 거의 똑같습니다. 약 49조. 그러니까 청주는 그만큼 산업적으로 보면 지역 내 생산이 무척 높은 곳이에요. 그런 자부심은 이 자리에 청주에서 오신 분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산업군의 라인업, 생태계, 먹이사슬, 밸류체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살릴 거냐가 이제 저희의 모든 과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도 서울로 몰리고 투자도 서울로 몰리고 우리가 재정 자립도 이런 거 보세요. 충북이 32%예요. 재정 자립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법인세, 뭐 주민세 이런 거 다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지역에서 걷는 걸로 쓸 수 있는 우리 어떤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비중이 그렇게 낮아요.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렸죠. 그러다 보니 작년도에 교통 혼잡으로 생긴 비용이 41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700조 되죠? 723조가로 지금 거의 이렇게 같이 좁혀져 가고 있죠. 41조가 교통체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면서 충북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충남에는 뭐가 많아요? 에너지 관련 산업이 많아요. 보령 이런 데 놀러 가시잖아요. 태안 가시면 뭐가 많아요? 화력발전소 이런 거 많죠. 그 다음에 당진을 축으로 해서 철강,
그다음에 서산 대산에 보시면 정유, 그래서 충남은 에너지, 철강 이런 어떤 기간 산업들,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중후장대 산업이 많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경박 단소 산업이라고 그러죠. 반도체, 바이오 이런 건 가벼운 거, 어떤 중장비, 뭐 철강, 자동차 이런 걸로는 우리가 내륙 입지로는 할 수가 없죠. 일단 물류 시스템에서 될 수도 없어요.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주공항에 MRO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물류 이동에 있어서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충남과 충북 중심으로 있고, 대전이 또 강한 게 뭐냐? 우리는 오송 바이오를 다 생각하죠. 대구 성서공단하고 오송. 그런데 대전이 강한 게 바이오예요. 지금 현재 오송이 2등이에요. 3등, 2등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2등으로 대전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1등이 인천 송도, 2등이 오송, 3등이 대전 대덕, 이런 식으로 바이오 산업, 그리고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한 각종 R&D 산업 이런 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아무래도 계획도시 공무원 타운이라고 생각하면서 개념상으로 심플하죠. 세종이 왜 집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기간 뭐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몰리게 됐느냐? 심플합니다. 55만을 처음에 예정하고 만든 계획도시예요. 지금 현재 39만 몇천 명, 40만 명 거의 다 됐어요 지금. 그러면 계획상으로 보면 아직도 15만의 여력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몰린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 이전 들어보셨잖아요. 상임위 12개가 이전하기로 확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주 인구만 한 4,800명 직원들 기준으로, 가족들까지 하면 대략 한 10,000여 명, 거기에 민원인이 워낙 많이 찾아오는 게 국회잖아요. 그래서 국회 이전은 굉장히 파괴력이 좋습니다. 기대해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축으로 한 우리 충청권, 이 한 권역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공부하고 직장도 자기 지역에서 갖고 워라밸도 자기 지역에서 충분히 즐기면서 노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주 근접이라는 걸 좋아하잖아요. 직장과 집이 같이 붙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출퇴근 길바닥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이런 추세를 우리 지역 내에서 해결해 보자라는 걸로 가고 있고, 그것에 상당히 많이 진전이 있는 곳이 이 충청권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냐? 경제권과 생활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행정까지 통합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아쉽게도 행정통합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지만 정치인분들 때문에 가장 솔직히는 어렵습니다. 왜? 선출직 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광역행정을 지금 하고, 요즘 보시다시피 도로, 교통, 통신, 인터넷, 모바일, 위성 엄청 발달했잖아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예요? 전국에 현재 지자체가 227개. 그러면 여러분들 조선 8도라고 한 거 기억나잖아요. 조선시대 남북한을 합쳐서도 8개 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17개 시도잖아요. 그럼 조선 8도보다 우리는 지금 광역행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세하게 찢은 게 어디다? 우리 원세영 교수님이 잘 알고 있는데 일제시대예요. 갈갈이 찢어서 마을의 유지, 원문께나 배우고, 그래도 어디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호적 등록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는 시절에 지역의 유지만 딱 잡고 컨트롤하기 쉬운, 그래서 도로 다시 조선 고려시대 군현 시스템으로 돌아간 게 일제시대 초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갈이 세세하게 갈라져 있는데, 이게 도로, 교통, 통신, 위성 이렇게 발달해서 광역과 통합화 하려니까 인선 시스템에서 오히려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사회적 공론, 어떤 총의를 모아서 바꿔나가야 될 숙제이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일, 일본, 나고야, 도쿄, 오사카, 일생활권 이건 다 아는 거고, 프랑스, 레지옹이라는 게 리존이죠. 지역 간에 통합해서 22개의 이런 것들을 13개로 통합하는 거. 우리 부울경 하듯이, 충청권 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 말메라는 데죠. 스웨덴의 말메의 눈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중공업에서 말메가 세계 최초로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들의 엔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업도시죠. 조선으로 세계 탑이었죠. 그 조선을 가져온 게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1달러에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저 말메가 그래서 완전 공허하게 됐는데, 인구가 35만 정도 소도시예요. 우리 기준으로 소도시예요.
유럽에서 큰 도시입니다. 그 말매 그 조선소가 떠난 자리에 대학, 연구단지, R&D 센터, 청년 창업센터 지금 하루에 8개 이상의 여기 써 있잖아요. 24,000명의 말매 대학교란 말이에요. 학생 24,000명 어마어마하죠. 8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런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매에 있는 저 탑이죠. 세계 최고의 중심축으로 다시 가고 있는. 그런데 이 말매라는 데가 그러면 스웨덴,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가 한 나라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어디에 베드타운이냐? 바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베드타운이기도 해요.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서로 이쪽으로 와서 출퇴근하고 저쪽 가서 자고. 그러니까 나라 소속은 자기는 스웨덴인데 일터는 옆에 저 덴마크로 가고 막 서로 이런 것들이 마구 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개념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도 메트로폴리탄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메가시티 할 때 그 메가가 바로 그 메가입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역화가 될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버넌스를 여러 개가 같이 대응해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충청권 광역연합이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승인을 한 거예요. 특자체 들어보셨습니까? 특별자치단체. 그러면 충청권이 하나의 도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충남,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이 합쳐져서 예를 들어 충청도 이런 특자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혜택을 왕창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행정통합에서는 빠지겠다 해서 충북이 빠져 있잖아요. 여러 이유들이 있죠. 대전, 충남 위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빠지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논의를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결정적으로 뭐가 하자가 있을 때 빠진다든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초기에 주도권을 못 잡고 빠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경제, 그 다음에 광역 행정,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권은 사실상 나라에서 통합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통합되어 있는 셈이에요. 시장 어디로 가요? 김진균 우리 최 회장님, 저 코스트코 이런 데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아, 젊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는데 네, 대전, 뭐 세종 막 많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백화점도 저 대전에 많이 생겨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서 주면서 이렇게 특별자치단체로 행정을 더 크게 넓게 하면서 지특회계, 지방발전특별회계도 화끈하게 몰아주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지역에 살고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한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정부의 방책입니다. 여기에서 충북이 소외된 적 없고요. 중부내륙 특별법이라고 여러분들 한참 프랭카드 2년 전쯤에 달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부내륙 특별법은 충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에요. 그거를 많은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등등이 약간 그렇게 오해되게 만든 측면도 있죠. 마치 충북을 위한 특별법처럼. 중부내륙 특별법은 정확하게 보면 금강 수계에 따른 그 불이익을 당한 지역을 도와주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군 단위 지자체가 무려 28개입니다. 경북 청송군, 전라북도 임실군, 이게 다 중부내륙 특별법 대상 중에 있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충북 옥천군이 가장 크고.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는 충북 특별법이다, 우리가 소외됐다. 애초부터 출발의 컨셉,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보고 충북 발전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어느 법 적용, 어느 대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 자, 우리 충북이 마무리 말씀드리면, 충북이 GRDP 1인당 GRDP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거 전국에서 탑5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득이 낮진 않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먹이사슬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SK 하이닉스, LG화학, 롯데 뭐 쭉 있잖아요. LG 하우시스 뭐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협력업체 구조가 잘 돼 있고. 진천음성 어때요? 수도권 과밀 규제 때문에 법인세 이런 거 중과가 되다 보니까 딱 서울 경기 도로 하나 지나면 진천 음성 막 있잖아요.
그 혜택을 우리가 10분 활용해서 진천음성에 그렇게 산업체가 많이 오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죠. 그건 열심히 노력해서 더 받아야죠. 10분 노력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 음성이 지금 어때요? 1인당 GRDP가 1억 500만 원. 전국 2위예요. 전국 전체에서 2위예요. 음성군이. 개별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거는 개별적인 거는 다른 거고 금액상으로 그래. 그런데 충북이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지역 내 소비, 지역에서 버는 걸 갖고 지역에서 쓰는 게 전국 꼴찌입니다. 1650만 원. 다 어디 가서 써요? 역외 소비. 자, 인재도 역외 유출.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대학 나오면 다 다른 데 60% 가까이가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갑니다. 인재도 역외로 유출이 되고 돈 씀씀이도 여러분들 솔직하게 저를 포함하여 소비 스탠다드가 눈높이가 다 어디에 있어요? 청주분들 특히 다 서울입니다. 예외 없어요. 지금 오송역에서 지금 어플 딱 열으셔서 KTX는 조금 덜한 편인데 SRT 한번 예약 한번 펴보세요. 3주 한 달 안에 예약할 수 있는 날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 그래요? 두 가지예요. 병원 다 서울로 가네요. 수서역에 종점이잖아요. 내리면 거기에 삼성 서울병원, 저 강남 세브란스, 아산병원 뭐 수도 없이 그 셔틀버스 타고 갑니다. 학원 대치동으로 다 갑니다. 주말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찾는 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5극 3특 노력이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크게 그랜드하게 국가적인 아젠다를 삼아서 만들어 나갈 때 분명히 그런 여러분들 행복감이 늘어나고 워라밸, 여러분들 후손들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는 그런 순간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님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뭐예요? 결과가 뭘 하자고요? 충북 청주가 제일 잘 사는 곳, 제일 좋은 곳이란다. 맞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5급 3특 저를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공동 주최한 충북 경제문화포럼 황용수 회장님 모시고 오늘 그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걸음해 주신 분들 내빈 소개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게 오신 한 분 한 분 다 귀하신 분인데요.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좀 빠지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인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특강을 마치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대학교 강당문화대학 이재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 충북대 교수님 정창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사모 신승주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시 체육회장 김진균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요. 전 이장서 전 국회의원이 왔다 가셨고 김성근 전 부육관님도 왔다 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빠지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또 추가로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경제문화포럼 우리 공동 대표님들 참석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일어나십시오. 우리 대표님들 손을 들어주세요. 일어나세요. 여기. 자, 차렷. 경례.
지금 한 50여 분 더 소개하실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나셨네요. 이제 입으로 우리 학회 그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네 가지의 그 주제로 오늘 학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네 분의 발제자 모시고 인사 듣고 그 다음 이어서 바쁘신 분들도 먼저 가실 수 있으니까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늘 네 분 발제자분들 모시겠습니다. 교수님들. 예. 먼저 도시 관련 원세용 교수님, 그 다음에 공항 관련 김병헌 교수님, 철도의 서주환 교수님, 관광의 홍창식 교수님 잠깐 앞에 먼저 놔주시죠. 네 분 인사하고 사진 촬영하고 주제 발표는 두 분씩 모시고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체 사진 할 겁니다. 아니 좀 계십시오. 신 교수님과 계십시오. 예, 나오시겠어요? 예. 아니 섰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 분이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처음 소개에 올린 대로 서울의 경기권에서 하다 보니 여기 지금 충청도 청주 와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께서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관광정책에 대해서 도시정책에 대해서 이분들 얼굴 익히시라고 잠깐 인사 이렇게 듣도록 하고 개인 인사는 이따 발표하시다 하겠습니다. 차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입니다. 다 나오시죠. 들어가시 마시고 네 분도 다 나오셔서 전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자에 몇 분 앉아주시고요. 체육 회장님이랑 다 나오시죠. 예, 다 오시죠. 아니 그러지 말고 예.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찍으세요. 아 그렇게 저도 사회자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주최 측에서 그 현수막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걸 띄워놓고 하겠다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좀 나와주시죠. 예, 괜찮으시면. 예. 자, 우리 발표자하고 토론자분들은 의자에 좀 앉아주시고요. 회장님. 이게 이제 맞습니다. 아까 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앉아 계신 게 사진 찍은 게 잘 나오긴 하나 현수막이 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네. 죄송합니다. 좀 사진 찍으실 분들 나와서 잠깐 촬영하고 가시죠. 예. 앞에 의자에 쭉 숫자만큼 앉아주시고 뒤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 나오셔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야. 자, 한 2분만 시간 필요하니까요. 네, 다 나와주십시오. 자,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어렵게 기약벌을 하셨는데요. 예, 촬영하고 가시죠. 좀 불편하신 분 아니시면은 단상 나오셔서 촬영하시겠습니다. 예. 유세자 박사님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제가 지금 정용 대표님 안 나오셨어요. 김영 선생님 옆에 뒤에 계신 분은 잠깐 오시고. 네. 이철웅 동지 얼른 나오세요. 여기 보세요. 앞사람 머리 보이면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잘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유치원 자, 화이팅 같은 거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 둘, 셋. 제가 충북하면 화이팅 하시죠 뭐. 충북! 자, 그 상태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분과 우리 신용환 교수님께서는 자리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세 교수님과 김병헌 교수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원세 교수님은 강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와 공항에 대해서 주제 발표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시는데 토론자는 재단법인 전주관광재단 사무국장이신 민동규님과 그 다음에 경기대 심상진 교수님, 경기대 이규건 교수님, 그 다음에 재단법인 영암문화관광재단 전경필 대표이사님께서 토론자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원서영 교수님, 도시 재생을 통한 활력 모색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갖고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 교수님 이거 좀 띄워주시죠. 제가 머리가 커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빠져 있다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화면이 안 보이죠? 그러시면 두 분도 자리하셨다가 이따 질문할 때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원세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님께서 전국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아주 그 작은 영역에 대한 활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도시재생법에 보면 1번부터 16번까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서울 경기권에서 많이 하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다 도시재생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정부 지원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우리가 흔히 그 사업만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 PPT에서 보면 1번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 발전 및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요걸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들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범위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16번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넓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얘기할 때 보통 그 2000년대 이전에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들을 기반을 내발적 발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재생 사업도 경제, 사회, 환경 이렇게 종합적인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수단을 보면 특히 기반시설 개선, 공공공간 개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의 활력을 좀 회복하자라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이고요. 흔히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재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이 끝날 때 그 사업을 이렇게 한자의 뜻처럼 재생시키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활력이 이어지게 만드는 사업들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가나 지자체 모두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다 각각의 부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다 동일합니다. 뭐냐면 공간에 대한 것, 시설에 대한 것, 공동체에 대한 것 거의 그 세 가지로 동일한 사업을 명칭이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발적 발전이라는 말이 밑에 보시면 결국은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그 사업 분야를 보면 크게 이게 기반시설 개선, 공간 개선, 경관 개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센터 건축물,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서 소득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의 교육, 뭐 민간 지원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이 대부분 뭐냐면 국유지나 공유지나 아니면 지자체 소유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라는 게 큰 관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우리가 공유지, 뭐 공유제, 공통제, 커먼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렀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그 다음에 건조물, 시설물, 뭐 요즘에는 사회적, 시민적, 문화적 제도,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지식까지 포함해서 모두 이렇게 공통자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자원에 대한 개념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조선시대, 영국, 로마 시대에도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어떻게 사용해서 그 국민들의 생활에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규정들이 다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에 이렇게 경국대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원의 유형을 보면은 크게 뭐 인적자원, 공동체자원, 경제자원, 활동자원, 자연자원, 생태, 역사, 문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원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소유주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이라는 말을 쓰려면 이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자원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자원이나 뭐 지자체 자원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상은 많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인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자원들이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 건축물들을 짓게 되는데, 이런 건축물들을 흔히 사회센터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명칭을 붙은 것이 이제 무슨 어디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하고 영국에서 1970년대, 80년대부터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센터들이 하고 있는 활동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다 이런 사업의 유형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잘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건물이 잘 건축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643 사업 정도가 됐고, 한 평균적으로 사업비가 150억 정도라고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약 42건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청주, 충주, 제천 주로 그나마 충북에서도 조금 도시의 규모가 있는 지역들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의 사업비가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50% 같이 맞대응을 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유지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유지 그 변동률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건데요. 여기에 보면 사실은 임야의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그 임야를 계속 이렇게 국유화해서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국유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데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금 국유지 매각이 돼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자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2013년에 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왜 도시재생 사업이 계속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특히 학부 과정에 도시재생 과학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학과 건축학과에서 일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5년 전에 전국의 6개 대학에 광역별로 좀 인재 양성을 해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재학생들을 보면 뭐 LH 근무자,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시군센터 근무자 이런 식으로 돼서 사실은 순수 민간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 인력 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관계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등록금 보전받고 학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조금 운영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나마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지자체별 도시재생센터라든지 뭐 사업 후에 전문 엔지니어링 그 업체에서 하는 도시재생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이 사유화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도로변에 세웠는데도 차빼라고 하잖아요. 우리 식당에 오지 않으면 우리 집 식당 앞에 도로가 우리 걸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짧은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이 사유화인데 이런 것들이 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농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건축물을 짓고 나면 사업으로 건축물을 짓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라 그러면 일부가 점거하고 운영권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주차장 만들어주면 벌써 그 일부가 점거를 해가지고 다 점거를 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실제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전혀 되어 있지가 못한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잦은 유형 변경이 있습니다. 2013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14년부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2025년까지 보시면 각 연도별로 도시 사업의 유형이 분리되었다 합쳐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명칭의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이 명칭이 바뀔 때마다 그 성격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바로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 사업 기준들이 다 그거에 맞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격의 유형의 사업들이 우리나라에 동일한 시기에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짧게 하면 4년, 보통은 4년, 5년, 6년까지도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각 사업별로 사업의 운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모두 다른,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각 지방 정부별로도 그 기준이 달라서 업체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각 그 앞에서 설명드린 요 사업 유형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부터 국토부까지 이 결정 단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 사업을 하나 진행하는데 일단은 참여 주체가 굉장히
굉장히 많고요. 그 결정 단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 이런 운영 체계가 이해가 가는 면은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자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각 주체별로 그 예산에 투입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앞에서 자원의 종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자원의 종류가 이렇게 많고 대상들이 많은데 왜 그러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바로 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화 과정이 누락된 채 사업이 선정되고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그나마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을 지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미리 확보를 한 후에 사업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이제 변경되기는 했지만 그 나머지 자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부분은 개인 소유의 어떤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되고 개인 소유를 공동의 자원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한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업 초기에 우리 마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우리 주차장 만들 필요한 땅을 사업이 선정되면 팔아라 이렇게 협약서를 다 썼죠. 근데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바로 가격이 2배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팔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으로 써야 되는 그 대상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가신 주민들의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진 협의체 혹은 다양한 이름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마을의 공동체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연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그 공동체의 기준은 보통 1960년대 이전에 가졌던 그리고 그때 정리된 공동체의 개념들을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소셜 네트워크 중심으로 많은 관계들이 맺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합니다.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도 쉽지만 탈퇴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공동체도 이런 성격들이 점점 들어와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그런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의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 많이 관여를 하면서 약간의 행정하위적 성격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그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다양한 거버넌스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와 시민 혹은 민간사회 이게 가장 작은 공유 거버넌스부터 거버넌스 간의 어떤 연결관계인 포거버넌스까지 굉장히 폭넓은 관계들이 맺어지게 되고 또 그 협조들이 돼야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마을이 도시재생 사업을 주민들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단체와 이 단계들이 있습니다. 민간 단체가 있고
행정 조직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이 거버넌스의 형태들이 전부 다릅니다. 이 거버넌스의 형태들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프로세스라든지 내용들이 모두 그에 맞게 구성이 되고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좀 제안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저희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올해 7회째 이런 도시재생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도시재생 그 현장 지원 센터장을 맡아서 운영도 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예산을 국가가 투입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동 개념과 공통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공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함께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이 공동체도 공통체도, 공유제도 공통제도, 그 다음에 이 생산물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이 활동성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이런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 그 다음에 희소성이라는 말이 개수도 있지만 사실은 특정 그룹의 사용도 이게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특정 그룹들이 점거해서 일부만 사용을 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성에서 무한정성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복제라는 것 자체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논문을 쓰면 그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무료로 복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서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료에 대한 그런 획득이 쉬워지면서 이 지식의 공유가 굉장히 쉬워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을 단위로 가면 여전히 그 특정 그룹이 이렇게 점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강화 부분을 굉장히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 공통성을 육성하고 갈등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좀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 리빙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도시재생 사업 현장까지 잘 전달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버넌스 형태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낯선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잘 지원이 안 되고 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AI 리터러시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마을에 추진협의회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보면 뭐 회장님이 있고 사무국장님이 있지만 사무국장님이 워드도 못 치시는 분이 사무국장님으로 딱 계십니다. 이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대행해 주지 않으면 조직이 운영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공간 활용 사업인데요. 이 공공건축물 활용, 그 다음에 외부 공간의 공통자원화, 그 다음에 지역 도시 공간의 공통자원화 개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주민들한테도 전달이 돼야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공간인 즉 토지와 건축물을 확보하는 건데요. 특히 우리 이 아까 각종 센터 건축물의 공통화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사용시간의 개방성입니다.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9시, 6시면 벌써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마을에 여러 주민 계층이 활용하려고 만든 건축물인데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이 사용자에 대해서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붙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고령자만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동들만 사용하는 이런 명칭을 붙여버리면 그 운영하는 주체에서 아예 다른 계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용도의 개방성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각종 커뮤니티 센터 가면 그 마을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실의 동아리 명칭을 붙이는 순간에 그 동아리 전용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어떤 한 동아리가 일주일에 2시간 쓰고 계속 잠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의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동아리 하시는 분들의 그 각종 도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창고 같은 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개방성은 특히 1층의 경우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잘 아시지만 그 폴딩 도어가 사실은 이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요즘은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유 관리의 개방성은 되게 이제 이런 사회센터 건축물을 짓고 나면 국가 지원을 받았어도 나중에 소유권이 다 지자체 소유가 되는데 그 지자체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너무 엄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건축물의 성격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센터 건축물들은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선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저희처럼 이 건축 전공자들은 건축물을 짓기 전에 이 건축물에 무슨 용도로 어떤 공간을 얼마만큼 만들지를 산정을 하고 그 산정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 그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공공건축물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면적대로만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주민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담아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 공간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간의 다용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 있으면 특정 용도로 하지 말고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건축물의 용도도 좀 복합화를 해서 다양한 건물들이 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 특히 우리 면 단위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이제 행정시설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많이 해놨는데 4개의 용도가 있으면 건물이 4개입니다. 특히 건물 간에 브릿지 하나도 연결되지 않아서 계속 서로 그 옆 건물에서 뭐 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모릅니다.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건물을 저층으로 지어서 외부 공간과 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지자체 그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냐면 그러면 밤에는 누가 책임지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조금 쪼닝별로 구별을 해서 부분 그 시간대 혹은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공간이더라도 지금 공통제로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법들이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협정, 경관법에서는 경관협정, 그리고 농촌재구조화법에서는 주민협정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주민들이 합의만 하면 개인 공간도 주민들이 합의하고 지자체와 협약을 맺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그 국유지나 공유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통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사용 공공건축물들을 주민들이 좀 사용하고자 할 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전 적지 어떤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그 이전 적지를 공공의 소유든 민간의 소유든 좀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소위 그 짜투리 땅들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 짜투리 땅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혹은 민간하게 매각하면 일반 회계로 지자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지자체하고 협의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민간하게 매각을 했으면 그 부분을 그 마을의
공공용지를 취득하게 해서 그 공공용지를 좀 그 마을에 마련해주는 이런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수익의 확보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서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서 뭐 마을 연금을 확보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공공주차장 관리입니다. 공공주차장 관리해서 마을 주민들의 수익원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을 카페, 식당 운영, 그 다음에 공동 공간의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사업 비용을 지원해주고 시설비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들의 역량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운영할 만큼의 올라가 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앞에서 제가 이 공통이라는 용어를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유,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우리가 소유관계를 보통 구별을 하는데, 이 총유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보면 이렇게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개인의 소유나 지분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들이 좀 관리 운영이 된다면 조금 더 마을 주민들한테 공통의 어떤 시설로서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마을에 있는 마을 자원들을 이런 공통성의 성격을 갖도록 주민들 스스로 계속 마련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업무에 이렇게 추진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부서들이 있는데, 이 부서들별로 우리가 회의나 협의를 할 때 방법들을 달리 해줘야 됩니다. 특히 행정부서는 이 심의나 협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파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든가 디자인 셔렛 뭐 이런 부분들의 방법을 좀 사용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좀 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관련 용역을 하는 이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에 가서 설명하는 거나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거나 이게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마을의 추진협의회와 이 사업을 용역으로서 실행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특히 이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각 직업별 그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좀 교육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런 이제 도시 분야에서 코시티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원칙부터 5원칙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공동의 거버넌스로서 도시 전체를 주민들이 같이 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는 지원을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간섭을 좀 덜해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원에 대해서 열심히 좀 많이 모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하고, 그것들이 우리는 특히 뭐가 잘못되면 이 책임 소재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고요. 끝에 기술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디지털로 앞서가고 있지만 이 디지털로 정리된 공공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는 특히 이 주민 참여가 거의 그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 의식과 이 의무 의식이 이렇게 강하게 있는 주민들이 추진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권리 의식만 있거나 의무 의식만 있어도 그나마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 다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이 역량 강화를 할 때 특히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해서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주체성의 확보입니다. 내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자원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왜냐하면 역량 강화가 앞에서 되지 않으면 예산을 따와도 예산을 집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민 주도라는 말을 처음부터 사용을 하니까 사실은 앞에 이 세 가지가 준비가 안 됐는데 권한을 주어도 주민 주도로 절대 사업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그 그룹에 참여해서 뭘 하는지 보고 그래야만 이게 주민들이 결정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특히 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참여하기 전에는 우리 지금 평생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렇게 주민 참여나 도시 일반에 대한 교육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 참여가 시작이 되면 사업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종 중간 그 조직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진행 단계로 가면 이 엔지니어링 회사들에서 전문 용역 회사에서 이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뒤죽박혀서 뒤죽박죽으로 돼서 막 섞여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엄격하게 좀 단계별로 구별이 돼서 진행이 돼야만 도시재생 사업이 조금 더 원래 그 의도한 기획한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